이분이 한때는 이제 한국 드라마 팬, 한국 연예인 팬으로 되게 유명했. 아베 아키에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 당선인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뭐 이제 언감생심 말도 못하게 됐지만은 조속하게 이제 취임 이전에 가서 눈도장 좀 찍으려고 했는데 일괄해서 딱 얘기를 했잖아요. 취임 전에는 저기 안 만날 거야. 말하자면 까인 거죠. 근데 이제 위로란 위로랄까 한국만 까인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대체로 다 까였어요. 그 까인 나라 중에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이시바 총리도 본인이 이시바 총리는 외교안보 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내가 잘 풀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만나가지고 일본이 요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잘 구워 삶아 보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취임한 다음에 봅시다. 까여가지고 머쓱해가지고 뒷목 긁고 있는데 뒷목만 긁은 게 아닌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수가 없을까 무슨 수를 내자 그러고 낸 수가 여기 도쿄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찬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 부부, 트럼프 부부.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뭐 아베 총리가 뭐 같이 골프도 치고 뭐 트럼프가 원래 골프 칠 때 이제 멀리건의 대마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기본적으로 좀 치긴 치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에이지 슈터는 일도 아니라는 건데 어쨌거나 이 양반들은 서로 간에 생일 축하하려고 그냥 태평양을 건너다녔어요. 그 정도로 긴밀하다. 그래서 총리는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취임한 다음에 천천히 봅시다 안 봐요 인데 오히려 전 총리의 부인 내 친구의 부인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동안 안 좋은 일 있었잖아 내가 밥 한 끼 살게 우리 집으로 와 말을 하고 해서 만찬을 물론 비공식 만찬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비공식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가는 것보다도 이게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전직 총리의 부인이라는 자격에서 그냥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뭐 그러고 이런 좀 인간적인 교류 유대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는 뭐 이러고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이 얼마나 더 큰 발판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은 이러고 있고 트럼프는 리처드 그리널 이 사람이 이제 주독 독일 대사를 지내면서 주독 미군을 감축한 사람이에요. 해외 파견 미군의 규모를 줄이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그 다음 타겟으로 이제 주한미군을 줄이자는 얘기도 공개적으로 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 이런 사람이 김정은 담당 업무 책임자가 됐다. 더군다나 무게감도 있어요. 원래 이런 특사를 할 때 이제 그 무게감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특사의 중요도, 특사의 업무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국무장관 후보자로까지 진작에 거론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이 양반의 문제는 전문성하고 트럼프와의 친밀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힘이 실리는 거죠. 이 양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권한대행으로 지금 트럼프 2기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시바 총리 대신에 여기는 대신 보낼 전직 총리 부인이라도 있어요. 우리는 대신 보낼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물론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은 관료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요. 외교적인 국내 어떤 행정 경험도 많지만 외교적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일단 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로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확인도 하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국제관계에 능통하긴 하지만은 그야말로 포멀한 관계에 익하죠. 근데 트럼프는 전직 총리의 부인을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인포멀한 비정규적인 관계에 능숙하죠. 비공식적인 관계에 능숙하죠.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나 자 그렇다면 지금의 그럼 여야 대표들은 그럼 가능하냐 과연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IMF 때 그랬어요. IMF 때 이제 정부는 넘어갔고 IMF는 협상을 하는데 이게 협상을 누가 개런티를 할 거냐 그래서 당시에 대선 후보가 이제 김대중, 이회창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대선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그거 지켜라고 말하자면은 약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우리가 대선을 공식적으로는 대선을 다시 할지 안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한동훈이 됐든 뭐 이재명이 됐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천천히 되는 거 아닐까. 차라리 나는 김정은이랑 더 친한데 지금 이러고 나오면 골치 아픈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 얘기는 이걸 거예요. 마이크 월츠 미 이제 차기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미국 기관 해킹에 더 큰 대가를 부여해야 한다 라면서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시사를 했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요거 10월 29일자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솔트 타이푼이라는 소금 태풍 정도의 뜻이 되겠죠. 이라는 해킹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통신회사를 해킹을 해갖고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핸드폰 통화를 할 거면은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이든 통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SK텔레콤을 뚫어가지고는 대통령의 통화를 말하자면은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게 SK텔레콤을 뚫은 김에 한 명만 했겠어요? 수백 명을 했겠죠. 오늘은 누구 들어볼까?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대통령, 내일은 부통령, 재무장관, 완전 엘리트들의 통화가 다 뚫렸다. 이게 한 달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던 내용인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 휴대폰 해킹도 시도했다. 요거는 좀 맥락이 달라요. 요건 맥락이 다른데 어쨌거나 중국은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정치와 관련해서 직접 첩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첩보는 상대방의 정치를 아예 흐트러 놓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실의 선착장에 중국 간첩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장사하다가 지난번에 쫓겨난 적도 있고 했어요. 미국 같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캐나다 총선에 중국이 대놓고 개입해갖고 캐나다 총리하고 중국하고 말싸움한 적도 있었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해킹으로 지도층 전화기까지 털어낸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나라만큼 CCTV가 많은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경찰들, 사실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목격자를 찾아다니기 바빴습니다. 특정한 무슨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요즘에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주변에 CCTV부터 쫙 텁니다. 현장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 CCTV 있다. 저 CCTV 관리하는 데 가가지고 저 좀 봅시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일단 CCTV 한번 잡히면 그 다음 동선 계속 쫙 다 잡혀요. 가끔가다 중간에 끊기지만 문제는 감시 카메라가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찾아내면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은 다 볼 수 있다. 무지하게 찍혀 있다. 거기다가 우리는 국가 중요시설들까지도 다 걔들의 카메라가 장악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허술한 보안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게 미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틱톡도 못 쓰게 하고 화웨이도 못 쓰게 하고 그렇죠. 화웨이가 쫓겨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화웨이도 아무 생각 없고 틱톡도 아무 생각 없고 스스로 좀 한번 뒤집어 봐야 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이제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거는 신문에 나온 거니까 최신 업데이트된 비트코인 가격은 아니겠죠. 이게 사실은 어제 제가 흥미롭게 본 기사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트럼프가 관세 그러는데 그리고 간밤에도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그 질문을 꼭 합니다. 아니 관세 올리면은 물가 오를 텐데도 어떡하려고 그러니? 당연히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답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다 방법이 있다. 이거는 위대한. 근데 미국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는 관세를 올리면은 이거는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마트에 가보면은 거기서 파는 물건들 중에 미국산이 없어요. 다 수입산인데 수입 물건에 관세를 붙인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관세 100%를 물린다 그러면은 100원짜리 하던 과자가 어느 날 갑자기 200원짜리가 되는 거고 1000원짜리 하는 과자가 2000원이 되는 거고 만원짜리 하던 물건이 2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 볼 때 10달러짜리 딸랑딸랑 들고 가서 나름대로 카트에 좀 채웠다 그러면은 이제 10달러 들고 가갖고는 카트에 반도 못 채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물가 상승이 논리적으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 연준이 이번에도 또 내리고 그 다음에도 또 내리고 이렇게 해서 금리를 한동안 짝짝짝짝짝짝 내렸어야 되는데 내리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 이러면은 물가 오를 때인데 여기에 금리까지 내리면은 가뜩이나 물가 오르는데 돈까지 풀어?
그러면 물가가 더 오르겠죠. 중앙은행의 1차적인 관심사는 성장률이 아니라 물가 관리입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금리는 계속 내려가지 않고 3.5% 선에서 막힐 것이다.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 말인 즉슨 대전제는 이거예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은 인플레가 일어난다. 근데 트럼프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고 비트코인을 갖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확 키운다.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당선될 때만 해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불과 트럼프가 당선되고 2달 사이에 지금 3배로 뛴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뛰면은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에 물려있던 돈이 트럼프가 당선되던 당시에 500만 원이 비트코인에 묵혀져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1,500만 원이 묵혀져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의 돈을 비트코인이 품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중의 돈을 비트코인이 빨아당기는, 흡수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시중 유동성을 오히려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관세를 올려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트럼프로서는 이게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거나 버퍼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어요. 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 뭐 거창하게 여기서 중국과의 이제 통화 전쟁 뭐 이쪽으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없지는 않겠으나 지금 트럼프의 제일 관심사는 선거 과정에서는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당선 이후에는 관세. 요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선상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트럼프의 관계를 보면은 의외로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본 2장의 흥미로운 사진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던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 남편이 없어도 트럼프의 마르라고에 초대받아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국가적인 불행이고 이런 역할을 원래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게 국가적인 불행인 거죠. 또 하나, 트럼프하고 마르라고 사진 찍는 또 하나는 손절, 마사요시 손 마사요시. 이 양반은 미국에 1,000억 달러 제가 갖고 1,000억 달러를 그냥 싸질머지고 미국에 간 거예요. 1,0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했어. 그랬더니 아유 기특한 거의 이거 뭐 거의 목에 손 딱 올리고 거의 어유 기특한 놈 거의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근데 참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1,000억 달러 그러면 이제 143조 원이 되는데 같이 기자회견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손정희 회장이 어차피 이제 돈 벌러 간 거고 트럼프 기분 좋게 해주려고 간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더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으니까 내가 미국에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막 이렇게 띄워준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 잘했고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한 다음에, 근데 1,000억 달러 진짜 생각 잘했는데 2,000억 달러는 안 될까? 이것까지 간 거죠. 진짜 그랬더니 이제 손정희 회장도 만만치 않죠.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로 받아칩니다. 정말 대단한 협상가세요. 그러고 껄껄 웃고 맙니다. 2,000억 달러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어쨌거나 대단한 협상가인 것도 맞고 손정희 회장의 그것도 맞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미국은 트럼프가 이끄는, 내가 이끄는 미국은 이런 나라라는 걸 지금 손정희가 일본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DJ DOC 노래가 있었죠. 이럴 때 DJ DOC가 나오면 참 나이가 나와서 이건 말해놓고 실언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지금 돈 갖고 오고 있다. 대선 후에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의 낙관에서다. 그게 이제 그동안 이제 트럼프하고 안 친했던 빅테크의 회장들이에요. 무슨 팀 쿡이니 뭐 이런 마크 저커버거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뭐 세상이 다 아는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지금 앞다퉈서 얼마 필요하세요? 그러고 지금 돈 끌고 모아가지고 돈 싸들머지고는 지금 트럼프한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돈 싸질머지고 오고 얘들이 지금 오는 거 보면서 일기 때는 다 나하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8년 전에 집권했을 땐 다 나랑 싸우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나하고 친구 먹으려고. 이제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으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제 이런 그 트럼프의 첫 기자회견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를 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남들은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린 거고요. 트럼프의 이제 관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여기 이제 상무장관도 같이 동석했거든요. 이제 러먼도인데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 후보자가 같이 가가지고는 관세가 하여튼 트럼프 정부의 핵심 어젠다다.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트럼프가 한마디를 덧붙여요. 상무장관 후보자에게. 우리는 하여튼 관세는 상호주의다. 쟤네가 뭘 해? 우리는 똑같이 해.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하는 무기는 바로 관세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뭐 이래저래 다 온갖 보조금 주지만 우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걔네는 관세 매기지만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관세를 어떻게, 그러면은 니네 마음대로 매기면은 반발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위대한 협상을 할 것이다.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말이야. 위대한 협상, 모든 카드란 말은, 관세라는 게 트럼프는 비단 경제적인 이슈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 이민 문제는 비단 범법자들을 쫓아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관세는 비단 무역 역조를 시정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인 수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수단도 될 수 있고, 예컨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캐나다에다가 때려버리죠. 이거는 펜타닐 수입 규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캐나다하고 이게 지금 미국하고 이럴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캐나다에도 여지없이 때려버린다. 이거는 캐나다하고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트럼프가 관세를 떼린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대화가 되고 솔루션을 찾으려면 그 행동의 진짜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하다. 관세를 때린다고 했을 때 관세가 이거를 그야말로 통상 문제니까 통상장관이 나가서 해결해라? 통상장관이 감당할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트럼프 정부에서 그거를 알아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정희 회장, 손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기자회견을 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다 소개해드리긴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포인트는 이걸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을 패싱, 한국은 취급 안 해주고 북한, 중국, 일본만 언급을 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그 사람하고 잘 지낸다. 이런 건 보통 왕따하고 친하다는 건 자랑이 아닌데, 하여튼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내 친구다 라고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해서 한 거예요. 원래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딱 내려놨죠. 이거는 텄나보다. 근데 일본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마음을 돌려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한테 돈다발 안겨서 보내고, 그래서 기어이 받아냈습니다. 일본 총리 조만간 만나고 싶어. 취임 전에라도. 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만드는 게 일인 거죠. 우리는 이제 닭 줬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는데 어떻게 사다리라도 놓고 지붕 한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덕수 총리가 지금 미국이라도 가가지고 트럼프를 억지로라도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총리실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긴 있대요. 다만 구체화되지는 않고. 그런데 구체화되기도 전에 초를 팍 치는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만나는 일은 다자회의에서 그냥 어쩌다 악수 한번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미국 온다고 트럼프가 시간 내서 만나줄 것 같지도 않고,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 만나러 한국 갈 일은 더더욱 없고, 뭔가 우리로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 원수의 개인기로,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개인적 인연, 개인적 친분을 무기로 삼은 어떤 한미관계 돌파구 마련은 물 건너갔다. 여기에다가 더 진지한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져.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이 아니라 탄핵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선이 치러질 텐데, 지금 봐서는 진보 진영의 입권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겠나 싶은데, 한국의 진보 진영은 동맹에, 그러니까 미국에 좀 더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서 종종 북한보다도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클리너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 되게 싫어할 거다. 그러면서 자, 미국은 지금 중국이 제일 신경 쓰인다. 중국은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국
한국이나 일본이죠. 동맹국들한테 훨씬 더 많은 걸 원할 텐데 한국이나 일본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 한미 관계는 긴장될 것이다. 누누이 얘기했죠. 트럼프의 진짜 관심사는 중국이다. 주한미군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감추기 문제다? 그럼 트럼프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주한미군은 북한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중국 억지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그 사실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네가 그렇게 견제하려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줄이면 안 된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왜 미국이 되느냐고? 그럼 니네 군대니까 당연하고,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는 거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에 지금 한국에 딱 하니 털을 잡고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니네 국익 수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한국이 니네가 중국을 최전방에서 경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땅 주고 있잖아. 니네가 한국에다가 돈을 줘도 모자랄 판에 한국에 무슨 돈을 더 받아가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오히려 먹힌다. 거기다가 완전 최전방 대만 해협이라든가 이런 문제, 야 넌 지금 중국의 문제잖아. 한국이 가서 해줄게. 우리 구축함 좋은 거 만드는 거 알지? 너 우리 구축함 구경 한번 할래? 이렇게 되면은 언감생식 무슨 주한미군 규모를 줄인다는 둥 한국 방위비를 올려서 받겠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합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클리너 연구원은 못을 박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표시는 안 했는데 한국의 진보 진영,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을 지칭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미국보다 중국 좋아한다. 그리고 북한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 진보 진영이 집권한다 그러면 한미 관계 청신호는 딱 하나 있다. 트럼프는 이제 아마도 순서는 몰라도 김정은하고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한국의 진보 진영은 환영할 것이다. 박수 칠 것이다. 그거 말고는 앞으로 한미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을 일이 없다라는 관측입니다. 민주당이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관계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는 결국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참모들도 어지간한 참모들은 말빨도 안 통해요. 이건 대변인의 공식 발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트위터로 올려버려 끝. 이러다 보니 이 사인이 하나의 청신호로 정말 모든 적신호 와중에 단 하나의 청신호는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제일 끝발 센 사람이 트럼프 본인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주니어 아들이다로 돼 있죠. 머스크와 아들 이 두 명이 가장 주목받는데 아들하고 지금 한 3년 전부터 연락 절친돼 있다. 그래서 마라라고로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일단은 친구 만나러 가는데 친구가 아빠 내 친구 그러면서 인사시켜줄 수도 있다. 아직 인사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모르겠다. 일단 그래서 온통 적신호인데 딱 하나의 청신호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말이고 이제 미국 정부도 이 즈음에 예산 협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하다 말고 그냥 떨렁 그냥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 미국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럼 합의했으면 통과시키면 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나라 말아먹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팍 잡아간 거예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국가부채 상한선 유예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옛날에는 쌍둥이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어마무시해요. 우리도 많지만은 미국 정부는 정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예요. 미국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예요. 36조 원도 어마어마한데 36조에다가 거기다가 동그라미가 3개가 더 붙는다. 1.5, 1500을 곱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무시한 거죠. 한 5경 됩니다. 5경. 경이란 단위. 조도 사실은 딱히 와닿는 단위는 아닌데 경 단위가 되면 진짜 느낌이 없어. 근데 이게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씀씀이라는 거는 하다못해 개인 살림살이도 그렇거니와 정부 차원으로 가면 더더욱 일단 늘어난 씀씀이 줄이지를 못해요. 빚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일단 더 이상은 이러지 맙자 그러면서 이제 상한선을 딱 하나 잡아뒀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야 우리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우리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정부가 할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을 못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일단 2025년 1월 1일까지는 이거 상한선 갖고 뭐라 그러지 맙시다. 딱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또 그 문제가 2025년 1월 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고 그럼 어떡할래?
야, 지금 또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렵잖아. 우리 조금만 좀 더 늘려놓자. 당분간은 좀 부채 상한선 갖고 우리 서로 간에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하자. 딱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화당, 민주당 다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태클을 확 건 거지. 표면적인 논리는 그거예요. 아니 이거 정부를 이렇게 빚더미에 올려놓으면은 어쩌라는 거냐. 이거 영원할 수 없다. 한 번은 끊어야 된다. 이거 한 번 끊어야 된다. 더 이상 못 간다. 더군다나 작은 정부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가 되면은 결정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정부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정부가 돈을 안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들을 많은 부분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자, 처음부터 다시 딱 그려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부 셧다운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20일까지니까 20일이면은 미국 20일이니까 우리보다는 하루 늦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상황인데 여야 간의 합의조차도 간단하게 무력화시켜버리는 이제 그 트럼프의 막무가내 모습을 보는 건데, 흥미로운 거는 정말 미국 의회 여와 야 그리고 최고 통수권자의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 거대한 권력 게임의 판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산안 합의를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낸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본인이 X 옛날 트위터에다가 이 예산안 관련 글만 100개를 올렸어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면서 막 정말 무지막지한 저격을 날렸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또 뻥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뻥하고 사실하고를 적당히 섞어서 얘기하면 이제 주장의 효과가 되게 커지죠. 그게 이제 보통 뻥 치는 방법이에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뻥만 치면 그거 누가 믿냐고. 근데 중간중간에 사실이 들어가 있으면 디베이트가 붙어도 디베이트 할 때는 이 사실 갖고 싸워요. 여러분 이제 그 원래 토론을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 말꼬리 잡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토론할 때는 이 사실 몇 안 되는 사실을 내세워서 싸우고 실제로는 대중을 설득할 때는 그 뻥 갖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대표적인 뻥이 이런 거예요. 얘들 말이야 지금 무슨 합의를 하고 있냐면은 의원 세비를 40%를 올려놓고 있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 말이야. 이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지금 다 죽겠다는데 지들 월급만 40%를 올려? 근데 거짓말이에요. 원래는 의원 세비를 한 3점 몇 % 올리려고 그랬는데 야 지금 이 판국에 이거 올리면 안 돼. 오히려 지들이 동결시켜버렸어. 참 그런 거 보면 더 이상 미국은 정치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아직은 그래도 우리보단 좀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 중에 뻥이 많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받는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산안이 의회 차원에서 돈 쓰는 것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월 6일 4년 전 1월 6일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쌩 난리를 쳤죠. 그거야말로 내란이었죠. 그거를 조사하는 의회위원회의 예산이 있어요. 요거 예산 주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러는 거다 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럴지도 몰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쨌거나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옆에서 머스크가 몇 마디 하면은 트럼프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의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열심히 합의해 놓으면 뭐하냐. 머스크가 떠드니까 머스크 마음대로 되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머스크를 하원의장으로 만들자. 참 골 때리는 게 미국 하원의장은 하원의원일 필요가 없대요. 좀 골 때리죠? 법적으로도 가능은 하대요. 물론 실제로 이건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약간 조롱의 뜻도 있는 거죠. 진짜 너 선 넘었다. 고마해라. 네가 낄 판 아니다. 라는 뜻일 텐데 중요한 건 머스크가 잘나서 이러고 있겠냐고요. 트럼프의 이런 걸 두고 호가호위라고 하는 거죠. 머스크 전성시대입니다.